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2단원에서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시간을 오늘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통일한국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해보고 그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다루어 보고요. 그리고 오늘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해줄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는요 92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껏 진행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먼저 우리 땅 독도에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치, 그러니까 바다사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 강치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치가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에 의해서 강치잡이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강치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 독도의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수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에서 독도를 살펴보면요, 자, 우리 독도는 북위 37도, 우리가 지금 독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독도가 있죠. 이 독도가 북위 37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북위 37도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동경으로는 약 132도 정도 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따져도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울릉도와는 거리가 87.5km 정도, 그리고 일본보다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7.4km 떨어진 지리적으로 더 이 가까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당연히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이 독도에 대해서 침탈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에서는 초등 교과서를 잘못된 내용으로 왜곡하는 바람에 일본 아이들은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배우고 있다는 안타까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독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한 나라가 영토를 원한다면 뺏어갈 수 있는, 이런 침탈할 수 있는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93쪽 이후로부터 독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죠. 자, 먼저 독도는요,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두 개의 섬으로 크게 이루어지고 그 주변에 8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런 독도는요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선박의 항로 등 여러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들, 자, 과연 독도는 왜 중요한 것인가? 자, 먼저 우리는 국토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이 나라의 땅인 국토는요 크게 영토와 그리고 영해와 그리고 영공으로 나뉘어져요. 자, 영토는요 거느릴 영자 흑토자 써서 우리가 우리 땅에 속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거느리고 있는 육지를 얘기하죠. 해는요 바다, 공은 하늘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영토와 영해, 영공의 우리 뜻을 살펴보면요, 우리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곳, 영향을 주는 곳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주권이 미치는 곳, 이 주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마 수업 시간에 다루어 봤을 텐데요. 자, 민주주의의 중심,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이죠. 이 국민에게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최공택에 있어서
결국에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배제된다, 어려운 말로 배제된다 그러는데 국민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나라의 최고의 힘은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바로 국민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최고의 힘을 우린 주권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합니까? 성인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정치를 해줄 대통령을 뽑는 것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뽑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즉 우리나라의 결정, 우리나라에 앞으로 잘 살고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국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항상 국민은 가장 최고의 힘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권이 미치는 곳, 그 국민의 힘이 모두 미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국토이고, 그 국토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토와 그리고 영해 그리고 영공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국토를 빼앗긴다라는 건 결국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곳, 즉 다시 얘기해서 특히나 그것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무엇인가 침탈당하고 빼앗긴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앗아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결정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최고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국민의 것을 앗아간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런 차원에서, 자, 우리의 영토를 빼앗기는 것, 아유, 독도 그 작은 섬, 바위섬밖에 안 되는 거 뺏기면 어떻습니까? 아유, 뭐 별로 관심 없는데요? 라고 하기에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의 나라의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 그 국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는 곳을 우리는 영토, 영해, 영공이라고 한다고 지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한다.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국민을 함부로 여기고 우리 국민의 것을 앗아간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침탈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땅,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그 독도를 잘 알고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당연히 이 땅이 우리의 것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독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참고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육지가 있어요. 자,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우리나라 땅을 우리가 영토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영토에서, 자, 해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다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영토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는요 바다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고요, 약 1800m 정도가 됩니다. 1800m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약 2km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20km가 넘는 이 바다를 우리는 영해라고 합니다. 이 바다는요, 그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서 침범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간혹 러시아에서 예전에 뉴스를 보면요, 러시아의 영공, 하늘을 침범했다고 해서 비행기를 격추시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 함부로 그 나라의 땅이나 바다에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영토부터 영해에 있는 이 하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영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영공에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자 선생님, 영해를 포함해서요 저쪽 끝 200해리, 그러니까 약 한 400km 좀 안 된다는 거죠. 그 넓은 바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EEG라고 얘기해서 배타적, 말이 좀 어려운데요, 경제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배타적,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만 독점적으로 줄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이 배타적, 어떤 나라에게만, 특정 나라에게만 독점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어떤 거를 할 수 있게 하냐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영해로부터, 이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면 영해고, 그리고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나 떨어진 이 드넓은 바다에 이곳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이곳에서 우리나라는 뭘 할 수 있어요? 독점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을 가지고 있거나 어쨌든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영토의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조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다에서의 자원 채취라든가 경제적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민주주의에서 주권이 미치는 이 중요한 우리의 권리를, 독도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앗아가게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섬 하나를 잃어버리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결국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드넓은 바다, 이게 바다 위만 아니라 어디까지, 당연히 바다 깊숙한 곳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전에요, 일본에서요 독도라는 섬을 차지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러한, 당연히 아무리 독도가 바위섬이라고 얘기하지만 첫 번째, 이것은 군사적 목적으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일본이 예전에 독도를 차지하려고 했었다고 얘기했어요. 수없이 많이 시도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뭐 그 이전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데 이 목적이 뭐였냐면요, 자, 1905년 즈음에 이제 일본에서 이 독도를 차지하면 전쟁이나 전투를 벌일 때 다른 나라의 군사선, 배를 감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독도를 차지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바다 위에 떠있는 이 독도라는 섬은 군사적으로도 드넓은 바다에 적으로부터 침략을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점에서도 군사적인 용도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독도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간추려 얘기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또는 어떤 민주적인 민주주의 하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주권으로 따져봤을 때, 또 군사적으로 따져봤을 때 또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배웠겠지만 이 독도는요, 또 어떤 경제적인 것이 있냐면, 우리가 밀도에 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열 에너지에 따라서 바닷물들이 움직여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해류라고 합니다. 바닷물에 흐를 류자 써서, 자, 이 바닷물의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지구는요, 자연은요, 열이 어느 곳이 온도가 높고 또 어느 것이 만약에 낮으면, 자, 높은 온도가 이동하려 해서 서로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서로 균형을 이루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열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자연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구의 바다는요, 움직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동해안의 독도 부근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독도가 여기 있어요. 자, 이 독도에 어떤 것이 있냐면, 더운 바닷물은요, 온도가 높은 바닷물과 그리고 온도가 낮은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요, 풍부한 플랑크톤, 바다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해양생물들이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업을 할 때 굉장히 경제활동에 유리한 곳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바다 아래에 보면 우리가 교과서 98페이지에 배웠던 내용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자연에서 발생한 천연가스와 그리고 이 천연가스와 자연의 물이 결합해서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이러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가열을 해서 불이 붙으면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의 대체 에너지도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곳이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이미 우리가 배웠겠지만 삼국사기 누가 작성했습니까? 자, 가끔 헷갈리는데 이 삼국사기에도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작성을 했는데요. 이 삼국사기에도 독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 오래전에 이미 일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고서에 이렇게 독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팔도총독 지도에도 나타나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 등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교과서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 보면요, 정말로 많은 내용들의 근거들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이것을 빼앗긴다는 건 우리나라 몇백 년이 아니라 몇천 년의 우리나라 속에 함께했던 이 독도라는 역사적 의미에 함께 우리 역사 속에 숨쉬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을 도려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로 말할 수 없는 영역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독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배워봤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보면요, 여러분들 98페이지나 여기 보면 아까 나왔던 이제 독도에 대한 근거 자료가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독도의 그 특징들, 모습들, 그리고 천연기념물에서 제 336호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자원, 그리고 독도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노력,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나와 있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특히 이 반크는 뭐냐면 VANK, 반크에서 V는요 voluntary, A는 agency, N은 network, K는 코리아.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한국의 어떤 외교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사절단. 이거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고쳐 나가려고 외교사절단을 자처해서 스스로 모인 사람들의 단체를 우리가 반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였다. Voluntary Agency, 어떤 그 단체, 그리고 N은 네트워크, 그리고 K는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독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활동들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어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독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우리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태정관, 그 일본 메이지 정부에서 최고 기관 중 하나였던 태정관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다 라고 했던 부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103쪽에 넘어가 보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남북 통일이 필요한 까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남북 통일이 되어야 하는 까닭,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 이럴 때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2018년도 예전에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남북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2018년 전에는 2000년에서 2018년 전에는 이 남북통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또 특히 청소년 중에는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약 40%를 조금 넘는 정도밖에 긍정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북한 어떤 것이 있었어요? 정상들이 모여서 판문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마 보았을 텐데, 그러니까 2018년이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개막식에서 남과 북이 동시에 입장했었고 정상회담을 했었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이때 2018년에는요 남북 간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 긍정적으로 본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게 80%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북한이 보여주는 태도나 우리나라에서 뭔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다시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 필요한 까닭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남과 북이 분리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점점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뉴스의 기사 제목을 보고 사회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을 알아보라고 했었는데, 우리 보면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임진각에서 합동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뭔가요, 같이 해야 되는 어떤 차례,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를 이렇게 판문점에서 뭔가 기약 없는 소식을 북녘 땅만 바라보면서 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산가족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현재 남과 북이 분리되면서 이런 이산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2020년 11월 기준 13만 3,365명이 아직도 이산가족으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과 북이 분리된 지가 벌써 어느덧 7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13만 명 이상이 우리가 가족과 떨어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학생들은 가끔 선생님한테 그래요. 군대 가기 싫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우리의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계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를 위해서 군대에 입대하죠. 자, 이런 군대가 유지되고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군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에 경제적인 부분이 빠질 수도 없겠고요. 또 정치적인 부분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군대 가야 돼 안 가야 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어린이들의 건강 또는 소수 약자들의 건강, 이런 인권 문제가 발생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의약품을 지원해 주거나 뭐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례도 예전에 있었죠. 자, 이러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만남을 했다는 것, 우리는 사실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에 한 민족과 한 나라였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단순히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뭔가 분리되어 있는 우리 한 민족과 한 나라에 함께 살고 있었다는 공동체가 분리됐다는 것,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큰 아픔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다시 떠올리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광복 이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들로서 우리가 좀 알게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분단이 오래 갈수록 언어나 문화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생활에 관련된, 사람의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많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앞으로 통일은 점점점 어렵고,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전쟁에 대한 공포, 이산가족의 아픔, 남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해서 오는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남북 통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106쪽 페이지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살펴보면 선생님이 보고 있는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던 베트남은 남북 사이의 치열한 전쟁을 거쳐 1976년에 통일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통일 후에도 5년 동안 캄보디아, 중국과 전쟁을 계속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시설들이 파괴되었다. 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단이 되었다가 1976년에 통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일을 했는데, 어떻게 통일했냐면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통일을 했어요. 힘에 의한 통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서로 맞춰간 게 아니라 무력으로 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전쟁 동안에 당연히 다쳤고요. 그리고 시설도 많이 파괴했고요. 그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불협화음이라고 할까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멘 한번 볼게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던 예멘은 남북 정상회담과 통일협상을 거쳐 1990년에 통일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남북 통합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내전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큰 피해를 입었다. 자, 우리가 예멘이란 나라가 예멘 아랍 공화국인데, 이 나라 역시 북예멘과 남예멘이 통일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서 통일을 선언했지만
완전하게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다 보니까 나라 안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독일 사례를 한번 볼게요. 동과 서로 분단되었던 독일은 경제력이 앞선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1990년에 통일을 공식 선언했다.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도 비교적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 전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고 이웃나라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살려고 노력해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자, 세 나라의 통일 과정과 통일 후의 모습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무력으로 한 번에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미 70년이 넘어가는 이 분단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교류를 좀 더 많이 해서 우리가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좁혀야겠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서로 폭력적인 것이 아닌 무력이 아닌 통일 방식을 이루어야 되겠고요. 아마도 이러한 교류와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지 않게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겠다.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그래서 남북한을 이러한 통일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었는지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정상회담 개최, 기본합의서 채택, 이거 말고도 남북 공동성명 등등등등 1970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현재 개성공단은 하고 있지 않지만 2005년에 개성공단도 가동했었고 경의선 동해선 연결해서 현대화 착공식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불미스러운 어떤 사건들도 있었지만요, 이런 노력들을 해왔었고요. 또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을 했던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남북 예술단 합동 공연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다양한 가수들이 북한에 가서 뭔가 공연을 하고 또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뭔가 진행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자,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선생님이 지금 스킵해서 넘어가고요. 씨름으로 어떤 작은 통일을 이루었나 라는 내용에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최초 남북 공동으로 등재된 것이 바로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2018년도 12월 26일에 씨름을 공동 등재하는데 인류 무형유산으로 올라갔고요. 이 내용이 남과 북이 이 씨름이라는 어떤 유산, 우리의 문화를, 전통 문화를 세계 유산으로 하고자 공동으로 무엇인가 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우리가 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비무장지대 38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는 중립지역을 우리가 만들었었죠. 그래서 무력 충돌을 막으려고 만든 지역으로 군사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무장지대도 사람의 인적이 드물다 보니 여러분들 여기에 정말 생태계의 보물창고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 어떻게 이 비무장지대를 할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로 탐구활동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스킵했습니다. 물론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실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은데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쓱쓱쓱쓱 지나가
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새기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마 미래에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나요? 아직까지 아무런 생각이 없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자, 평화통일 설문조사라고 해서 2018년도에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이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굉장히 남북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설문조사에 초중고교생 5,274명을 대상으로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자, 통일이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통일이 된 다음에 어떤 긍정적인 미래 모습을 그렸던 거죠. 기대하고 있던 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찻길을 통한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 여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이 돼 있다 보니까 대륙으로는 우리가 육지로는 갈 수가 없죠. 그런데 통일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문화나 여행지로서 북한의 문화를 탐방하고 역사적인 장소를 보고 북한의 다양한 여행지를 가보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대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북한 주민들과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궁금증, 호기심, 그리고 네트워크를 더 넓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얘기를 했었어요. 또 여러분들, 다른 도시로 한번 이주해서 살아보고 싶다 라는 내용도 재밌게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통일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그럼 미래 모습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 학생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모습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중국, 러시아를 지나 유럽의 여러 나라까지도 육로로 갈 수 있어. 전통 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승할 수 있을 거야. 위험 요소가 해소돼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거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이끄는 국가가 될 거야. 주변 국가 사람들도 더욱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북한 지역에 풍부한 지하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 자, 지금 여러 아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지금 지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경제적인 이유요. 주변 국가들도 남과 북의 어떤 이런 신경전, 그리고 군사적인 마찰, 이런 거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평화에 기여할 수도 있겠죠. 또 중국,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 아까 그 초중고교생 5,700명을 조사한 결과 유럽 지역이나 중국, 다른 러시아 지역으로 육지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부분도 참 매력적이죠. 또 우리나라가 더 많은 문화유산들, 이런 것들, 전통 문화,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볼 수 있고 또 계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항상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이런 완전히 남과 북이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전쟁 위험이라든가 어떤 이런 걱정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긴장으로 인한 문제, 또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전 세계에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발전할 것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주겠죠. 또 이 동북아에 좀 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자, 우리가 통일 나무 만들기나
통일 신문 만들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통일 나무 만들기는요, 여러분들이 잎사귀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겠죠. 뭐 이러한 올해 최고의 여행 교육지는 우리 역사가 살아 숨쉬는 평양 개성. 자,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중에 이러한 이야기, 앞으로 달라질 일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하나의 잎사귀 모양에 모아서 커다란 나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패들렛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의견들이 모여서 좀 더 어떤 것이 돼요? 긍정적인 미래의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겠죠. 네,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이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무조건 긍정적인 건 아닐 거예요. 그 통일하는 과정에서의 노력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모이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도 역시 긍정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문제. 그리고 신문 만들기. 만약에 통일 한국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 날까? 여러분들 지금 백두산을 가려면 중국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북한을 통해서 육지로 갈 수 있다, 편하게. 그러면 당연히 백두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반도의 아름다운 부분을 더 많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고, 이 부분에 또 여행지로서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예상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가상 기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통일 한국의 미래 모습을 나타낸 그림과 설명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을 선생님도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건데, 첫 번째 여기 나온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하면요, 통일한국은 어떻게 될 거다? 통일한국은 육로로 땅으로 아시아와 유럽과 연결될 수 있다. 어떤 거랑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 요거죠. 여기 아시아를 육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기차를 통해서. 두 번째, 통일한국에서 북한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요게 될 수 있겠죠. 자, 통일한국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그쵸? 자, 통일한국은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요. 자, 그 다음, 통일한국은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것만 해도 5가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 넘어가서요, 여기 한번 살펴보죠. 마지막으로. 자, 중국, 러시아를 지나 유럽의 여러 나라까지 육로로 연결될 수 있어요. 통일되면 땅으로 갈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요거는 5가 되겠네요. 자, 남북이 서로 분단되어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이 이거는 지금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X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통일한국의 예상 모습,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거에 여기 모습이 있나 보세요. 백두산이나 금강산 갈 수 있어요? 그쵸, 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힘들죠. 서로 쓰는 말이 조금 달라서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자, 통일되면 무조건 긍정적인 건 아니다. 이런 차이점 당연히 극복해야 되니까 느낄 수 있죠, 과정에서. 좋아요. 자, 북한 지역에서 풍부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남북 전쟁 가능성 때문에 더욱 불안해질 거다?
글쎄 이거는 통일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뭐 안 좋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역사적으로 배워야 되겠어요. 그 우리나라가 현명하게 여러분들 미래에 이렇게 올바르게 하면 4번은 아니겠죠. 5번 한번 살펴볼게요. 5번. 자, 5번은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아시아 유럽을 갈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옳지 않은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기역 디귿 중에 통일한국의 미래 모습과 관련 없는 거 봅시다. 아시아 유럽에 있는 나라에 자동차 기차 탈 수 있다.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자, 남북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성할 수 있다. 남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 고향에 가지 못한 사람이 되겠다. 와, 이거는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입니다. 디귿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배운 내용들을 다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선생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주제 마무리 한번 살펴보고 오늘 시간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지구촌 평화와 발전이라는 주제로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과 북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제 세계 시민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만 속해서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문제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구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고 네트워크가 돼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세계 문제를 뉴스로든 직접적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 수업 등 이런 것들은 다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외국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또 외국 사람과 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점점 세상이 과학기술과 다양한 발전으로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구촌 갈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 시간 마지막 마무리, 주제 마무리 부분 살펴볼게요. 1번 한번 살펴보죠.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개성지역에 운영되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뭐예요? 개성공단이죠. 개성공단. 그죠? 자, 확인해보면 정답입니다. 자, 선생님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 없이 바로바로 설명하면서 갈게요. 자, 2번 맞춰볼게요. 독도를 다시 세로 열쇠죠. 세로 열쇠. 자, 2018년 평창 올림픽 개막식과 폐회식에서 북한 선수들이 함께 입장한 남북, 너무 쉬운데요. 함께 입장했다. 공동 입장. 네, 공동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풀어볼게요. 가로. 독도를 이루는 두 개의 큰 섬. 5번 뭡니까? 두 개의 큰 섬? 동쪽의 섬 동도와 서쪽의 섬 서도가 되겠죠. 자, 선생님 서도부터 쓰면 안 돼요? 서도부터 써도 4번의 마지막 글자는 도가 되니까 상관없겠어요. 자, 서쪽이 좋아요? 그럼 서도 동도 써도 됩니다. 자, 4번에 세로 볼게요.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섬은 어디입니까? 아까 87.5km 떨어진 서쪽에 있는, 그렇죠, 울릉도죠. 울릉도. 자, 여러분들 그 예전에 팔도 총도에 보면요, 재밌게도 지금처럼 막 과학기술이 발달하거나 지도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울릉도가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그려져 있죠. 그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자, 8번 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인데, 자, 독도가 울진현의 정독쪽에 있다고 기록이 담긴 조선시대에 편찬된 책, 독도가 울진현의 정동쪽에 있다고 한 책, 힌트는 세종 때 나왔습니다. 역시 세종실록 지리지 맞습니다. 자, 얼마나 잘 썼으면 세종실록 지리지.
정답이에요. 9번 독도에 있는 한반도 모양을 닮은 바위. 여러분들 90페이지 그쪽에 보면 해당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독도의 한반도 모양을 닮았어. 한반도를 닮은 바위. 너무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한반도 바위. 좋습니다. 자, 리위라고 나왔는데 이것만 보고 답을 맞추는 사람 있을까요? 선생님은 대충 눈치가 왔는데, 자 6번 보세요. 독도에 있으며 코끼리가 물을 먹는 모습에 닮은 바위. 코끼리를 닮은 바위. 코끼리 바위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세로.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3번 세로 볼게요. 서로 만나는 것을 상봉이라고 하는데 남과 북이 흩어져 있던 가족이 서로 만나는 것을 네 글자 두 글자. 그쵸? 이산가족. 이산가족 같이 서로 만난다. 그쵸? 봉이 되겠죠. 자 7번에 가로 볼게요. 2000년, 2007년, 2018년 남북 지도자가 만난 남북. 누가 만났어요? 정상이 만났죠. 만나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 모회, 말씀담 해서 정상이 만나 모여서 말한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10점할 풀이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전부 다 맞췄을까요? 여러분 이 배운 내용에서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없었습니다. 정답 보기 누르면 전부 다 정답을 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난번 그 단원 스킵하면서 2차시 분량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 사실 우리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의 국민인 여러분들 국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죠. 너무 관심 없게 보내거나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영향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사실 연결될 문제는 연관되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게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 넣느냐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관점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태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이번 단원의 공부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